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호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제3강 4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개대상물, 여기서 말하는 중개대상물은 바로 법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을 얘기합니다. 법정 중개대상물. 즉 법정 중개대상물은 뭐냐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을 말합니다. 중개업자가 중개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을 말하는데, 요 법에서 정한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이 중개대상물에 의해서 그 중개업자의 고유한 또는 전속에 속하는 중개업에 대한 개념, 중개의 개념, 무등록 중개업자의 개념이 중개대상물, 법정 중개대상물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즉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법정 중개대상물을 업으로 중개를 했을 때는 무등록 중개업자가 돼서 처벌을 받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안 나도 상관없어요. 지금 들으시면 되니까. 자, 그럼 법정 중개대상물은 무엇인가? 법에서 어떻게, 공인중개사법 법령에서는 어떻게 중개대상물을 정의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조에서는 목적이 나왔고, 우리가 제1강에서 제2조에서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왔습니다. 중개라 함은 뜻으로 해서 알선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그리고 제3조가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나옵니다. 자, 법정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크게 5가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암기를 할 때 여러분들 토건, 입광공 이렇게 외웁니다. 첫 번째, 자, 법정 중개대상물의 범위, 토지. 그렇죠. 부동산으로서의 토지는 중개대상물입니다. 이거는 중개업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토지. 두 번째, 건축물. 자, 이거 민법에 나온 거네. 이렇게 딱 느낌이 와야 돼요.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자, 토지와 그 정착물, 그러면 민법에서 말한 부동산의 정의에 의해 협의의 부동산. 자, 이제 광의의 준부동산 중에서 뭐들이 있나? 자, 준부동산 중에서 세 번째,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등기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이에요. 즉, 재단이니까 묶어서만 팔 수 있는 거야. 광업권만 따로 중개할 수도 없고, 광업재단에 속한 토지만 따로 중개할 수도 없어요. 묶어서, 광업권과 광업재단, 토지를 다 합쳐서 묶어서 판다는 얘기고, 5번째, 공장만 팔겠어요? 아니죠. 공장 재단이라고 해. 묶여있는 거. 하나의 덩어리로. 자, 이렇게 5가지가 바로 법정 중개 대상물입니다. 그럼 이 2가지는, 요 2개, 1번하고 2번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는, 이건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요 3개는 어디서 규정을 한다? 법률에 뭐라고 그러냐면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 그 밖에 것들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 제3조를 보면 뭐라고 되냐? 법정 중개대상물의 범위 해갖고,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 기타 대통령령이 뭐라고 정했냐? 그 시행령에서. 이 시행령이 대통령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 시행령에, 그 시행령 제2조를 보면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이 법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2.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3. 공장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중개사업자만, 공인중개사 취득해서 중개업자로 등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지, 그 외의 사람들이 이거를 업으로 중개를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가 돼서 중개업자가 되면 법에 의해서 이걸 중개할 수 있는 걸 보장을 받는 거예요. 개인이 만약에 하면 그렇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기 때문에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진짜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제대로 중개하려면 공인중개사법을 당연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가 돼서 어떻게 중개를 할지 자세하게 규정한 법이 공인중개사법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 공인중개사법 공부하는 게 즐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민법에서 배운 내용들이야. 부동산 학개론하고. 그래서 1차 과목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임목하고 관련돼서 판례가 재밌는 판례가 하나 있어요. 임목하고 관련해서 그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자, 수목의 집단. 수목의 집단. 요거는 이제 토지의 그 정착물로 보죠. 수목의 집단. 그런데 명인 방법을 누구누구의 살림임하고 나무에다가 금줄을 친다든가 아니 금속을 바꾼가 기둥 말뚝 같은 거 받으면서 그 글자를 써요. 명인 방법이라고 그래요. 누구나 알 수 있게 명인 밝을 명 인식할 인자예요. 즉 밝게 누구나 훤히 알 수 있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한다는 게 관습법에서 이제 옛날부터 새끼들 입상금지 개덩이 소유의 살림임 뭐 이렇게 삼보면 입상금지 써 있잖아요. 내 거니까 들어오지 마라 이 소리야. 그게 바로 명인 방법의 일종이에요. 관습법에 의해서 이제 인정되는데 이 20개 집단이 과연 중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시험 문제 나온 거야. 이게 2003년도 제 14회 시험에 나왔을 때 내가 14회 때 합격을 했는데 그때 이 시험인데 그때는 이거를 중개를 못한다고 답이 나와서 그래서 그 당시 수험생들 중에 떨어진 분들이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어. 아니 분명히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 있다는 민법에 의하면 부동산이다 이거야. 독립된 토지하고 독립된 민법상. 그런데 왜 이게 중개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는데 왜 중개를 못합니까? 해서 그 당시에는 지금은 국토해양부인데 그다음에 건설교통부 유권 해석에 의하면은 못한다라고 유권 해석을 했는데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땅땅땅 이거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고 부동산이기 때문에 중개 대상 된다라고 답이 바뀌었어.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합격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은 판례에 의해서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요걸 알아주셔야 돼요. 요 판례상. 자,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또 판례에 또 하나 더 재밌는 판례. 아파트 입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입주권. 자, 입주권이라는 게 있고 아파트하고 관련해서 또 분양권이라는 게 있어요. 분양권. 자, 결론만 얘기하면 입주권은 중개 대상이 아니고 분양권은 중개 대상이에요. 입주권은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아파트가 지어지지도 않았어. 건물하고 상관이 없어. 그냥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지. 나중에 분양받을 수 있는, 추천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상 이거는 중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분양권은 몇 동 몇 호, 동하고 호수가 정해져 있어요. 이미 건물이 예정이 돼 있고 동 호수가 규정된 분양권은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하실 때 입주 불가, 분양 가능 이렇게 좀 외워주세요. 입주는 불가하지만 분양은 가능해. 중개가 그렇다는 거예요. 암기하는 요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고 또 하나 판례를 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20개 집단, 명인 방법에 의한 20개 집단은 중개 가능하다고 그랬고 두 번째 입주권은 중개 불가하지만 분양권은 중개 가능하다. 이거 판례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자, 세 번째 왜 법하고 시행령에서 다 규정을 못하니까 재판하면서 판례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권리금이라는 게 있어요. 권리금. 수험생 중에 이제 처음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헷갈려하는 게 보증금하고 권리금을 그렇게 헷갈려 하더라고요. 보증금하고 권리금. 알면 간단해. 이건 여러분들 사회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권리금, 보증금은 뭐냐면 어디 건물이 있어. 뭐 월세, 집이든 주택이든 건물이 상관없어요. 주로 상가 같은 경우에 나 여기에 입주해서 그러니까 여기 임차해 갖고 물건을 팔고 싶어. 그러면 건물 주인에게 뭘 내야 돼요? 보증금 내는 거야. 왜 월세를 못 낼 수가 있잖아. 장사가 안 돼. 그럼 보증금에서 깐다고 그래. 공제한다고 그러지. 그래서 보증금 뭐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이러면 보증금 걸고 한 달 매월 말일날 이제 월세를 내는 거죠. 이게 보증금이야. 그럼 주인이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거야. 근데 권리금은 뭐냐면 누군가 A라는 사람이 지금 장사를 하고 있어. 근데 잘 되는데 이 사람이 더 확장해서 옆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 거야. 딴 데로. 아니면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둔다든가 이사를 간다든가, 그럼 누군가에게 이 점포를 양도하겠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이 주인하고 상관없이, 주인의 물론 허락을 받은 거야, A라는 사람으로부터 양수를 받아요. 그러면 권리금은 보증금은 당연히 주인에게 주겠지. 여기 주인이 있으면 건물 보증금 일러주면 주인은 그 보증금 받은 걸로 돌려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A는 보증금 받고 나가면 돼. 근데 권리금은 뭐냐면 A라는 사람이 이 상가를 잘 운영할 때 인테리어도 하고 물건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를 권리금이라는 형태로 B가 지불을 하는 거야. 이 권리금으로는 주인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그럼 주인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주인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증금은 이 건물과 또는 토지하고 관련이 되니까, 이 토지와 건물이 관련이 되니까 보증금은 당연히 보증금 중개를 했을 때는 법정 수수료에 준해서 받아야 돼. 법정 수수료를 받아야 되지만 권리금은 주인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들의 얘기야. 이건 법정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권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권리금은 중개는 할 수 있어. 자, 중개는 할 수 있어요. 중개는 가능해. 그러나 이거는 법정 중개 대상물인 권리도 아니다. 법에서 정한 거는 아니야. 법에서 정한 건 아니야. 결국 요 얘기는 뭐냐면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한 중개수수료 상한선 규정이 있어요. 중개수수료는 얼마 이상을 못 받는다. 몇 프로부터 몇 프로 사이만 받아라. 요 중개수수료 상한선 규정이 있다면, 자, 20개 집단 역시 중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정 중개 대상물이라고 보면 중개수수료 상한선 이상 받으면 안 되고, 분양권도 마찬가지죠. 중개수수료 상한선 이상을 못 받아. 근데 중개수수료 상한선 이상 받아도 된다는 얘기야. 법정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차이야. 중개는 가능해. 그러자 법정 중개 대상물 아니야. 그러면 이런 권리금 같은 거를 누군가 중개를 하면, 업으로 중개를 하면 이거는 권리가 안 걸릴까? 법정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이건 중개가 가능해요. 그러나 대부분 권리금은 보증금, 권리금, 임대차 다 연결돼, 합쳐서 되기 때문에 권리금만 따로 중개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이 중개를 하는 겁니다. 중개업자들이 하는데, 보증금 같은 경우는 법정수로 받으면 되고 권리금 같은 경우는 좀 세게 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해서 실무교육 받을 때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하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는 게 낫습니다. 자, 법정 중개 대상물 5번째, 암기를 어떻게 하냐? 토, 건, 입, 광, 공.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이럴 정도로 안 밀어야 돼요. 워낙 중요해. 토건 깡공. 아닌 거 몇 개 얘기했었죠. 법정지상권, 법정이란 말 들어가면 무조건 아니야. 그거는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거니까. 자, 지금 그 토건이니까 여러분이 머리에 넣었다고 지금 간주를 하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계속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정 중개 대상물 토건이깡공을 좀 머릿속에 놓았다고 생각하고, 자, 그럼 중개 대상물의 요건이에요. 자, 여러분들 중개업자가 됐는데, 그럼 중개 대상물의 요건. 자, 이 중개 대상물의 요건을 볼 것 같으면, 요건이 3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 법정 중개 대상물일 거. 법정 중개 대상물. 방금 법정 중개 대상물 뭐라고 그랬죠? 토, 건, 입, 광, 공. 무조건 외운 거야. 지금 외우면 돼. 나랑 같이. 저하고 같이 토건, 입, 광, 공 5번만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많은가? 하여간 토건, 입, 광, 공. 두 번째, 중개 대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 두 번째는 사법상 민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사법상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한 법, 사법에 의해서 거래 대상이 돼야 돼. 거래 대상. 거래를 할 수 있을 것. 거래 대상. 아까 첫 번째는 법정 중개 대상물이고, 두 번째는 거래를 할 수 있어야지. 거래가 불가능한 거는 중개 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 중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래를 할 수가 없는데. 자, 세 번째 조건. 마지막. 중개 행위가 개입이 될 수 있어야 돼. 가운데에서 거래 대상은 되는데 중개를 행위가 개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좀 더 설명하겠는데, 중개 행위가 개입이 될 수 있어야 돼. 자, 이 3가지가 준대. 자, 그럼 먼저 법정 중개 대상물이 아닌 걸 보자. 자, 법정 중개 대상물 우리가 이제 중개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법정 중개대상물이 아닌 거야.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어업권. 공시 방법은 있어. 공시는 되는데 전부 다 뭐 선박, 항공기, 자동차, 그리고 아니면 공장재단에 속한 토지, 광업재단에 속한 토지, 그런 토지만. 이런 것들은 법정 중개대상물이 아니야. 중개할 수 있다 없다.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중개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할 수가 없어. 이건 각 그 법에서 정한. 자동차는 자동차 중고 매매하는 그 등록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지. 공인중개사가 자동차 중개한다는 얘기 못 들어봤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두 번째. 사법상 거래 대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둘로 나뉘어요. 사법상 소유도 가능하고 거래도 가능한 경우야. 이런 거는 중개가 가능해요. 자, 어떤 얘기냐면 그 공법상 이용 제한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야.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공법상 제한은 받아. 그렇지만 중개는 할 수 있어요. 허가만 받으면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가등기, 뭐 가처분, 저당권, 압류된, 가압류된 그런 것들도 예고 등기된 그런 것들도 다 중개 가능합니다. 물론 위험하니까 싸지. 물건 가격이 싸니까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자, 그런 거 가능하고, 도로 같은 거는 도로는 공적인 재산이니까 거래가 안 돼. 그렇지만 사도, 개인이 소유한 사적인 도로, 개인이 소유한 이런 사도는 중개 가능합니다. 공유수변 매립 허가를 받아서 공유수변 매립을 해버렸어. 그래서 개인 준공검사가 된 토지야. 그런 것들도 다 거래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 대상이지만 사법상 거래 대상, 그러니까 사법상 거래가 불가능해. 거래, 요게 불가능한 경우, 거래가 안 돼. 이런 경우는 중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국공유재산. 나라 재산을 안 팔잖아. 팔더라도 국공유재산 중에 잡종재산 같은 경우는 공유로 공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중개가 개입될 수 없어요. 공개 매각. 경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미채굴 광물이나 무주의 부동산은 민법에는 국유로 한다야. 어떻게 이건 중개를 할 수가 없어. 개입이 안 돼. 자, 거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도로, 공원, 뭐 이런 거, 포락지, 바닷가, 공유수면, 하천, 바다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런 거는 다 사법상 거래 대상이 아니, 중개를 할 수 없는 거고. 자, 중개가 개입될 수 있는 행위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 뭐 이런 것들,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설정 행위라든가 뭐 이런 건 되는데, 요 중개 행위가 개입될 수 있는 거에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상속과 관련해서 상속을 생각을 해보면, 자, 상속이라는 거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 아들인 내가 상속을 받아. 그러나 아버지는 피상속인이야.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상속받는 사람이야. 자, 아버지가 이 상속의 행위 토지를 갖고 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재산, 토지를 갖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이 토지를 이제 받아. 그러면 이거는 상속 대상인 토지야. 자, 상속 대상인 토지는 중개가 개입될 수 있다 없다? 개입될 수가 없잖아. 중개 안 해도 자동으로 알을 거야. 그냥 아버지 돌아가시는 순간. 그런데 상속받은 토지는 이미 상속받았어. 그걸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아니, 내가 상속받았으면 팔는 건 내 맘이잖아. 그때 중개하는 사람한테 의뢰할 수 있잖아. 이미 상속받은 거니까. 상속 대상인 토지는 상속 대상인 토지는 중개가 개입이 안 돼. 그러니까 중개를 못 하지만 이미 상속받은 거야. 상속받은 토지. 상속받은 토지를 처분을 하려면 등기도 해야 될 것이고 중개 의뢰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중개가 가능한 거야. 경매도 똑같아. 경매 대상인 토지는 중개가 개입될 수가 없어. 가서 경매하는 사람이 낙찰을 받아야 돼. 그러나 경매에서 낙찰받은 거 경락받았다고 그래요. 경락받은 토지는 중개할 수 있습니다. 경매 대상인 토지는 중개할 수 없지만. 자, 그래서 중개 행위가 그럼 개입될 수 없는 것. 자, 중개 행위가 개입될 수 없는 것들이 있어. 뭐냐면 그 분유전지법이라고 하는데, 분유전지법에서 분묘기지권 중에 분묘의 딱 묘지는 이게
어떤 자식이 묘지를 팔어. 묘지를 이제 이장한 다음에 그 땅은 팔 수가 있겠지. 분묘기지권 같은 거는 거래의 대상도 아니고 중개가 개입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유치권. 유치권은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 유치권 민법에 나오잖아요. 유치권. 유치권은 제일 대표적인 부동산과 관련된 게 그냥 도급인이 건물을 지어줬어. 건물을 지어줬는데 수급인이 공사해갖고 근데 주인이 건물 대금을 안 주네. 그래서 유치하는 거야. 돈 줄 때까지. 그게 유치권이야. 자, 유치권은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가 없는 거야. 거래할 수가 없어. 자, 이제 세 번째는 분유점지법. 그러니까 점유권은 점유를 잃으면 그 순간 손실하는 거야. 점유하는 있는 것만으로 권리가 보호되기 때문에 점유권 같은 건 중개행위가 개입이 안 돼. 지금 중개행위 개입이 안 된다는 게 중개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지자는 이제 질권을 얘기하는 거야. 동산질권이니까 이거 전당포에 물건 맡긴 거. 무슨 중개를 해? 동산은 또 상관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런 거다 법자 들어가면 중개 못해 무조건. 그렇게 생각을 하면 편해 여러분들이. 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예외적인 게 좀 있어요. 예외적인 게 뭐냐면 이 유치권 플러스 법정지상권에서 피담보채권하고 이 목적물 피담보채권은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 받을 권리를 생각하면 돼. 유치권과 또는 법정지상권의 피담보채권이 동시에 이전될 때 그때는 중개가 가능해. 그렇지만 요 권리만 따로 중개는 불가능하다.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중개대상물에 대한 범위를 배웠는데 법정 중개대상물 토건 입간공 요거 배우면 여러분들 오늘 성공한 거예요. 토건 입간공. 나머지 판례 세 가지는 계속 공부해 나가면 저절로 이해가 되고 아까 판례 할 때 뭐 얘기해 드렸냐면 입주 불가 분양 가능. 입주권은 중개대상 아니고 분양권은 중개대상이다. 그거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정 중개대상물이 아닌 거 공시 방법은 있지만 이런 법정 중개대상물이 아닌 건 중개업자가 중개할 수 없다는 거하고 사법상 거래 대상이 되는 거는 중개할 수 있지만 그때 반드시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 없으면 중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 또는 경매 같은 경우에 상속 대상 또는 경매 대상 토지는 중개할 수 없지만 상속 받았거나 이미 경락 받은 토지는 중개할 수 있다는 거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인중개사 법률 중개신문 제3강 사학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자, 토건입간공 자다가도 외울 정도로 한번 5번씩 이 강의 끝나면 꼭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